이번 시간은 59강입니다. 59강. 역시 경매 정보지를 간단한 거 하나 좀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2019 타경 136 땡땡 사건입니다. 광주 동구 사건이고요. 자, 물건 종별은 다가구 원룸입니다. 건물 면적하고 쭉 나와 있고요. 소유자, 채무자 같은 사람이죠. 채권자 조모 씨가 나와 있고요. 자, 감정가가 7억입니다. 감정가가 7억. 지금 이게 감정가가 7억이란 말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물건의 감정가가 7억이면은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시면요. 1차 때가 2020년도 2월 달이었죠. 7억이었죠. 이때 유찰됐고요. 2020년 3월 달에 4억 9천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변경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날짜가 딜레이가 되니까 2020년 5월 달까지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되나요? 4월 한 달 반 정도 되네요. 그죠? 한 달 반 정도 날짜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똑같이 내려갔죠. 4억 9천이죠. 여기서 또 변경돼 가지고 2020년 9월 달이죠. 한 두 달 전이죠. 2020년 9월 달에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입니까? 0원이죠. 0원. 그 다음에 이제 기각된 그런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기각으로 경매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이제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논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했고요. 중간에 보면은 표가 나오는데 토지가 나오죠. 토지가 나오고 건물이 나옵니다. 건물인데 1층, 2층, 3층 다가구 주택 쭉 돼 있죠. 그죠? 지하층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용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불법 건축물은 아니란 얘기죠. 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들은. 그 다음에 맨 밑에 제시외가 나오죠. 그죠? 제시외는 앞 시간에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요. 제시외인데 단층이죠. 단층. 그런데 맨 오른쪽에 보면은 등기부에 없는 제시외인데 매각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현황 밑이 나오고요. 참고사항 보시고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참고사항의 첫 번째 줄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원룸 등으로 용도 변경 공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3월 31일, 배당 요구 종기가 2019년 12월 달입니다. 자, 임차인이 없다라고 돼 있죠.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를 보죠. 건물 등기부가 있고 그 밑에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똑같이 들어갔죠. 첫 번째 건물 등기부 1번에 보면은 2013년 2월 1일에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문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에는 그걸 매각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이 뭡니까? 이전 등기했을 때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표현이 되죠.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에는 매매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매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소유권자인 문모 씨가 오른쪽에 보면은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권자인 문모 씨도 경매로 낙찰받은 거죠. 경매로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매각 이렇게 되죠. 매각. 두 번째,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건저당 액수가 3억 6천입니다.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3번에 강제 경매를 들어갔는데 이 국민은행이 임의 경매를 들어간 게 아니라 조모 씨라고 하는 제3자가 강제 경매를 들어갔는데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 200만 원. 자, 좀 재밌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감정가가 7억입니다. 감정가가 7억이고
등기부를 보면은 등기부 2번에 보면은 건저당이 들어가 있죠. 근데 건저당 액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건물 가격에 비해서 건저당 액수가 3억 6천입니다. 6천. 그리고 세 번째, 이 건저당이면 경매 집어넣었으면 보통 임의경매 집어넣겠죠. 근데 제3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3자가 등장을 했는데 제3자가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가냐 이런 얘기죠. 7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7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0만 원의 빚을 못 갚았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재밌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억짜리 부동산 소유자가 2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는 걸 지켜봐야 되는 얘기죠.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있죠. 200만 원 채권자가 있는데 이 200만 원 채권자하고 이 건물주분하고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일단 이 건물주분이 누굽니까? 문모 씨가 이분도 경매로 낙찰 받았고요.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니까 경매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죠. 안 팔리니까 이제 제3자 분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경매로 물건을 내놓은 겁니다. 경매로. 그럼 이제 이게 경매로 물건을 내놨다라고 해서 경매로 이걸 물건을 넘기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경매를 통해서 홍보를 할 목적이 많은 거죠. 홍보를.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주로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이런 방법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짜는 거죠.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네가 좀 경매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가 요즘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상가가 안 팔리죠, 그죠? 근데 상가를 팔기 위해서 매매도 이런 방법을 이제 경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적으로 채권자를 한 사람 만들어서 당신이 이거 강제경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가가 일반 매매로 안 팔리는 현 시국이기 때문에 이걸 경매로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경매로 상가를 팔기 위해서 제3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강제경매 니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강제경매 당신이 신청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건데 이것도 지금 그런 사건하고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죠. 200만 원을 못 갚는다? 7억짜리 부동산 소유자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200만 원 채권자가 경매를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200만 원을 못 갚았다 이런 거보다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경매로 집어넣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본다는 얘기죠. 상가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상가 매매가 안 될 때 경매로 올립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 건저당도 감정가가 7억인데 건저당도 3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이 물건을 보기 때문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건저당 액수도 3억 6천이니까 내가 가서 이 건물주분하고 협의해서 이게 경매로 낙찰 넘어가기 전에 매매를 통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 목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은 경매로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200만 원 말도 안 되잖아요. 경매로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이제 경매로 붙인 거죠. 경매로 붙인 것이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건저당 액수도 얼마 안 되니까 매수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매매를 통한 매수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팔려고 지금 경매로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빵원이죠. 빵원으로 이제 기각된 사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재밌는 사건이라서 제가 좀 웃음이 나와서 계속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라서 웃고 있는데 이거는 뭐 뻔하죠. 홍보 목적으로 경매로 붙인 거지. 이걸 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경매로 붙였는데 입찰 기일에 덜컥 어떤 낙찰자가 나왔다.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요. 앞에 다시 보면은 1차 때 7억이었는데 변경해가지고 뭐야 지금 입찰기일도 그 다음에 또 안 잡혔죠. 그죠? 기각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뭐 유찰되고 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찰돼서 감정가 7억짜리가 만약에 3억에 낙찰받은 사람이 나왔다. 그럼 3억에 이걸 낙찰받았겠죠. 그럼 3억에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제3자가 갑자기 이렇게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그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이 경매를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취하할 수가 있는데 강제경매를 취할 때는 그럼 채권자 200만 원 채권자가 경매에 붙인 거 아닙니까? 200만 원 채권자가 경매에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3억에 낙찰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강제경매 채권자 200만 원 채권자는 경매를 자기가 붙였는데 자기가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취하할 수가 있는데 이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강제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취하할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그럼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목적으로 일반 매매 목적으로 팔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도 200만 원 채권자를 동원을 했죠. 동원을 해서 이렇게 물건으로 내놓은 사건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전국에 홍보할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제3자가 이렇게 덜컥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잔금 납부 전까지는 이 자체를 경매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경매 취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강제경매니까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서를 받으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의서를 받아낼 때 뭐 이제 또 서로 뭐가 있겠죠, 그죠?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논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1페이지, 다시 첫 번째 페이지에 맨 오른쪽 위를 봅니다. 맨 오른쪽 위를 보면은 1차 기일이 2020년 2월 며칠이 잡혔죠, 그죠? 예, 7억입니다. 감정가가 7억인데 유찰됐죠. 그럼 2020년 3월 31일에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서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됐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채권자가 이제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날짜가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날짜가 뒤로 밀리는 거죠. 주된 목적이, 변경 신청하는 주된 목적이 뭔가 하면은 주로 이제 전국에 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날짜를 딜레이 시킴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낙찰가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찰 들어가는 경쟁자가 많아질 테니까요. 다시 전국에 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입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입찰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낙찰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낙찰가가 올라가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더 많이 회수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경 신청을 많이 하죠. 딜레이 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경 신청을 했고 2020년 5월 달에 또 변경 신청을 했죠. 그죠? 계속 홍보 목적이라고 봐야 되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물건에 대해서 혹시나 일반 매매로 사러 오게끔 유도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2020년 9월 달에 가니까 최저 매각가격이 빵원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 결정을 받아서 사건이 이제 종료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를 통해서 어지간히 물건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안 팔리니까 경매로 올렸는데도 나중에는 기각 결정을 받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사건이라서 봤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다시 봅니다. 이거 말고 뭐 더 논의할 논점이 있나를 보면요. 자, 건물 등기부를 봅니다. 건물 등기부에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토지 등기부도 똑같죠, 그죠? 네, 토지 등기부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건물 정보 및 현장 조사를 보면은 뭐 본건은 노후화된 숙박시설 및 노선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며 노폭 약 6m의 진입로에 접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접근성이 떨어진다. 전용 주차 공간이 없고 매우 노후된 건물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낡은 건물이니까 지금 안 팔리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매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경매로 올린 사건이죠. 현재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이고 그 다음 줄 점유자도 없고 출입한 지 매우 오래된 건물로 보인다.
본건 주인은 노후된 숙박시설이 밀집돼 있고 뭐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본건이 위치한 곳은 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노후된 건물이 밀집된 곳에 위치한 건물로서 입지 조건 및 인근 상권 환경이 불리해서 거래 상황은 좋지 않고 매물 또한 없다. 재개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읽어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노후화된 건물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 홍보할 목적으로 200만 원 채권자를 동원을 했겠죠. 200만 원 채권자한테 뭐 수고비는 드렸겠죠. 이렇게 해서 네가 좀 경매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 경매로 이제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경매로 뭐 날리겠다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전국에 홍보를 하고 전국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 건물가액에 비해서 건저당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혹시나 이제 일반 매매를 시도할 사람 매수인이 일반 매매를 통한 매수인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홍보 목적으로 아까도 변경 신청하고 해서 계속 날짜를 딜레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낙찰가가 만약에 이제 입찰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찰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3억이라는 저가에 낙찰받은 사람이 나오겠죠.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고 이렇다 하더라도 매각대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 경매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집어넣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것은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강제 경매의 경우에 낙찰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서를 받으면은 이 경매는 또 취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받고 이 경매 자체를 취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의 홍보 목적으로 이 물건을 경매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 재미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은 강제 경매 사건인 경우에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취하가 가능하다. 이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좀 딱딱한 것만 다루다가 좀 머리 좀 식힐 겸 이 사건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교과서 보겠습니다. 경매 ABC 교재 184페이지입니다. 교재 184페이지에 배당 문제를 더 풀어봅니다. 위에 보면 3번 돼 있죠. 다음의 경우에 최종 배당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화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A가 가압류 3천만 원, B가 저당권 3천만 원, C가 저당권 4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배당 총액이 5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배당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계속 반복하시면요. 머리에 박힙니다. 첫 번째 1순위가 그냥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 A가 가압류 들어갔죠. 가압류 채권자 A가 있는데 이 사람이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 들어갔죠. 저당권 들어갔는데 B도 3천만 원이고요. C라는 사람도 3천만 원이죠. C도 저당권자네요. 예, 저당권입니다. 자, 배당 총액이 5천만 원입니다. 배당표 짜보란 얘기죠. 예, 배당할 총액은, 빚잔치할 총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럼 ABC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A는 가압류 채권자고 B는 저당권 물권자, C도 물권자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 사안이죠. AB 관계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AC 관계를 비교해보죠.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AB 관계를 어떻게 됩니까? A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고 B는 후순위 물권자잖아요. 동순위 안분배당. A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고 C는 후순위 물권자잖아요. 동순위 안분배당.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ABC 관계, 동순위 안분 비례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A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하고 A는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그 다음에 BC가 남잖아요. 그럼 BC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B가 선순위 저당권인 물권자, C도 후순위 저당권인 물권자. 물건과 물건이 싸움이 붙었을 때는 뭡니까? 등기 먼저 한 놈이 우선이죠.
B는 C보다 우선이죠. 여기서 B는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배당표를 짜보면은 이게 빚잔철 총액이 5천만 원이죠.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할 때는 빚잔철 총액을 여기다 적고요. 5천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주장하는 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씩 주장하잖아요. 3천만 원 분자에 올리고 분모에는 이거 다 더한 총액을 올려야 되죠. 9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9분의 3, 9분의 3, 9분의 3 이렇게 해서 안분 비례 배당 액수가 일단 나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해설 보면요. 자, 해설 1번 안분 배당 가압류 A, 저당권 B, 저당권 C는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니까 최근액 비율별로 안분 배당을 한다. 그래서 가압류 A 5천만 원 곱하기 1억 분의 3천. 왜 1억이 나왔죠 갑자기? 이게 저당권자가 이게 4천만 원이네요. 네, 4천만 원. 네, 4천만 원이면 433이니까 1억이죠. 그죠? 1억 분의 3천만 원. 1억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A는 5천만 원 곱하기 1억 분의 3천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안분 비례 배당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차 때 배당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보고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얘도 1,500만 원. 그 다음에 C는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예, 이렇게 됐고. 그럼 1차 때 배당할 때는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해서 A는 1,500만 원 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게 BC가 남았잖아요. 남은 게 BC. 근데 저당권자인 물권자, 얘도 C도 저당권자인 물권자인데 물건과 물건끼리 경합할 때는 등기 먼저 한 놈이 우선이죠. 그럼 B가 우선입니다. 그죠? 그럼 물건 우선주의 때문에 B는 자신의 채권액 100%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1차 배당할 때 1,500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럼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흡수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꼴찌가 저당권자 C가 꼴찌인데 아까 1차 배당할 때 2천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500만 원을 당겨오는 거죠. 드라큘라가 피를 빨아먹듯이 흡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이쪽으로 흡수되고 남은 게 500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배당이 끝나는 겁니다. B는 100% 다 받았죠. 3천만 원 받고요. B는 3천만 원 받았고요. C는 500만 원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해서 배당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안분 배당, 2번 흡수 배당 나오죠. 물건의 선호에 따라 선순위 저당권자 B가 후순위 저당권자 C의 안분 배당액을 흡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니까 저당권자 C가 1차 안분 비례 배당했는 그 액수, 안분 비례 배당 받은 그 액수 범위 내에서 B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자 B가 저당권 C의 안분 배당액 중에서, 그러니까 안분 배당액 앞에서 2천만 원 배당받았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1,500만 원을 흡수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 결과 가압류 A는 1,500만 원, 저당권자 B는 3천만 원 다 받았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 C는 남은 게 500만 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배당이 끝이 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자, 185페이지 4번. 다음의 경우에 최종 배당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했죠. 자, 박스에 보면요. 표를 보면은 1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1순위 A가 가압류 채권자가 나오죠. 가압류 채권자가 A가 나오고요. 이게 4천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나오는데 6천만 원이죠. 저당권자 6천만 원 B 6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C가 가압류 채권자 3천만 원입니다. 가압류 3천만 원. 그 다음에 D가 저당권 7천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배당 총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럼 보면은 빚잔철 총액은 1억 원이죠. 1억을 갖고 빚잔철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A, B, C, D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따지시면 됩니다. 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B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C 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A, D 관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자 보면은 A는 가압류,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고 B는 후순위 물권자입니다.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 AC 관계를 보면은 A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고 C도 가압류 채권자죠. A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고 C는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지만은 채권과 채권 길이는 선후 관계 필요 없죠.
채권과 채권끼리는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되는 거죠. AD 관계를 볼까요? A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되고 D는 후순위 물권자죠. 선순위 채권하고 후순위 물권은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 결과적으로 A, B, C, D가 똑같이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계산을 하고 거기서 1등한 A는 돈 받고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B, C, D가 남는데, 자, B를 기준으로 보면요. 거꾸로 이제 B하고 A 관계를 보고, B하고 C하고 B하고 D 관계를 보면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B하고 A는 선순위 채권하고 후순위 물권이니까 동순위 안분 배당이죠. 그 다음에 BC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BC 관계는 선순위 물권자하고 후순위 채권이잖아요. 물권하고 채권이 싸움이 붙었을 때는 물권이 당연히 우선이죠. 그리고 날짜까지 앞섰잖아요. 날짜가 뒤집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가압류 채권이 먼저고 나중에 저당권이 등장을 했으면 또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 되는 것인데 이 관계는 물권이 우선이고 채권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B가 우선이죠. 그럼 BD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저당권이고 D도 저당권이죠. 물권과 물권의 경합에 있어서는 물권과 물권이 싸움이 붙었을 때는 선순위 물권이 우선이잖아요. 등기 먼저 한 놈이 우선이 있잖아요. 그럼 B는 C에 대해서도 우선이고 D에 대해서도 우선입니다. 그럼 B는 저당권이니까 물권 우선주의를 주장을 하겠죠. 그죠? 그럼 정리해 보면은 자, 1차 배당을 먼저 합니다. 1차 배당은 아까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었잖아요. 그럼 배당 총액이 1억 갖고 빚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억 곱하기 1억, 여기도 1억입니다. 곱하기. 각자 주장하는 액수를 분자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4천만 원 주장하고 있죠. 그럼 4천을 분자로 올리고요. 이것도 6천, 3천, 7천입니다. 분모는 이거 총액을 다 더해서 분모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억이고 여기 1억이고 2억이네요. 2억분의 4천, 2억분의 6천, 2억분의 여기 3천, 2억분의 7천. 곱하기는 빚잔치 총액 1억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액수가 바로 1차 배당할 때 안분 비례배당 액수가 되는 거죠. 계산이 복잡하니까 계산 결과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차 때 안분 비례배당을 했을 때 1번을 보고 있습니다. 자, 185페이지 해설 1번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2천만 원 나왔네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1,500이고 그 다음에 3,500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1차 때 안분 비례 배당을 했죠. 그러면 A는 2천만 원 받고 이제 배당표에서 나가야 되죠. 그럼 A는 결과적으로 2천만 원 배당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배당 받고 나갔으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C, D가 남았는데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는 C보다도 우선이고 B는 D보다도 우선이죠. 그럼 물건이니까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B는 6천만 원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1차 배당할 때, 안분 비례 배당할 때 3천만 원 밖에 못 받았잖아요. 근데 6천만 원 받아야 되죠. 그리고 CD보다도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100%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물건이니까, 물건 우선주의니까.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들로부터 똑같습니다. 논리는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밑에 있는 애들이 C가 있고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맨 꼴찌에 있는 것들부터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C는 여기 있고 D가 여기 3,500인데 D가 꼴찌죠. 그럼 꼴찌한테 흡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3천만 원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D는 얼마 남습니까? 3천만 원 흡수당하고 나면은 500만 원만 남는 거죠. 그럼 D는 500만 원 배당받게 되는 것이고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를 배당받습니까? 아까 1차 때 3천만 원 받았고요. 흡수주의에 의해서 3천만 원 추가로 빨아당겼죠. 그죠? 6천만 원 다 받습니다. 100% 받는 거죠. 그 다음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흡수당한 게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3천만 원을 D에게서 100% 흡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는 1,500만 원 그대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A는 2,000, B는 6,000, C는 1,500, D는 500이 됩니다. 맞습니까? 볼까요? 2,000, 6,000, 그 다음에 저당권자 D가 CD, C가 600만 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 체크를 하고 31분.
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 지금 185페이지.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보면은 A가 가압류 채권이고요. 가압류 채권이고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그 다음에 B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고 6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C가 가압류 채권이죠. C가 가압류 채권이고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저당권 7천만 원입니다. 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빚잔철 총액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럼 ABCD 관계를 보면은 AB 관계하고 AC, AD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AB 관계 같은 경우는 A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 B는 후순위 물건이죠.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은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그럼 AC 관계는 A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이고 C는 후순위 가압류 채권입니다. 채권과 채권끼리는 날짜 선후 상관없습니다. 채권과 채권끼리는 무조건 동순위 안분배당이죠. 그 다음 AD 관계에 있어서 A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이고 D는 후순위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 후순위 물건은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결과적으로 A, B, C, D는 똑같죠. 동순위 안분비례배당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동순위 안분비례배당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빚잔철 총액이 1억이죠.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분자가 있는데 분자에는 각각 요구하는 총액을 적습니다. 이게 안분비례배당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4천만 원, 여기는 6천, 여기는 3천, 여기는 7천. 분모에는 이거 이 네 가지를 합한 총액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넣네요. 2억분의 4천, 2억분의 6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계산 복잡하니까 해설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배당을 받았는가 하면요. 1번에 보니까 가압류 A가 2천만 원 배당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자 B가 3천만 원 받았네요.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C가 1,5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 D가 3,500만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때는 안분비례 배당을 했고요. 여기서 A는 이 2천만 원을 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이제 2천만 원 배당받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A는 배당받고 나갔으니까 치워야 됩니다. 그럼 이제 BCD만 남았죠. BCD. 그럼 BCD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B하고 C, 그 다음에 B하고 D죠. BC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선순위 물건자가 되는 거고 C는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잖아요. 물건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채권이 들어왔죠.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당연히 물건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B는 C보다 우월합니다. BC 관계 B하고 D를 비교해 보면은 B도 저당권이고 D도 저당권이죠.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이게 제한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기 먼저 한 놈이 우선이죠. 그 B가 먼저 등기했죠. D는 나중에 했고 B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B는 C하고 D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 우선주의니까 얘는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을 해갖고 내 돈을 100% 다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1차 때 안분비례배당할 때 3천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럼 이 밑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를. 자,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해설을 봅니다. 자, 1번에 안분배당을 했고요. 2번에 흡수배당인데 저당권자 B는 후순위 권리인 가압류 C 및 저당권 D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는 돈 받고 떨어져 나갔고요. B, C, D가 남았는데 이 저당권자 B는 후순위 권리인 가압류 C하고 저당권 D보다도 우선하죠. 그죠? 우월적 지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C와 저당권 D의 비례배당 금액인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흡수해서 자신의 채권액 6천만 원을 충족한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 가압류 C와 저당권 D는 자녀 배당금 2천만 원으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배당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까 거 같은 경우 이제 뭔 말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왼쪽에 3번 문제를 보세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여기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가 갈 테니까요. 왼쪽에 184페이지를 봅니다. 184페이지에 3번 문제 해설을 보세요.
1번에 안분 배당을 했죠. 뭐 그거는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흡수 배당이 나오는데 흡수 배당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걸 먼저 보면은 여기다 설명을 할까요? 자, 이제 184페이지 3번 문제 다시 봅니다. 184페이지 3번 문제인데 지금 A, B, C 세 사람만 나와 있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그죠? C가 있는데 A, B, C 그죠? 아, 이건 사안이 너무 간단해서 이제 이 안분 비례 배당을 받고 A가 돈 받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B, C만 남은 사안이죠. 사안이 너무 간단하네.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당권이죠. C도 저당권이죠. 근데 B가 100% 만족을 못 받았으니까 C로부터 흡수할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간단한 사안이고 지금 다시 오른쪽을 보면요. 바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185페이지 봅니다. 185페이지에 중간에 2번의 흡수 배당을 보세요. 처음에 안분 비례 배당액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안분 비례 배당할 때 B는 6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리고 B는 CD보다도 우월한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CD로부터 자기의 못 받은 미배당 부분을 갖다가 흡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6천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1차 배당 때 3천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 3천만 원을 얘네들한테 흡수를 한단 말이다. 흡수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C가 저당권이라고 할까요? C가 저당권이고 D가 저당권이다. 그러면은 CD 중에서 D가 맨 꼴찌죠. 그죠? C도 저당권이고 D도 저당권이고. 그러면은 이 D라는 저당권 꼴찌가 받은 1차 때 안분 비례 배당 액수에서 3천만 원을 끌어당기면 되는 겁니다. 그럼 C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사례가 아까 없었나? 유사한 사례가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임차인 씨, 저당권자 B가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앞에 거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C가 저당권이고 D도 저당권 이런 경우에는 꼴찌가 되는 D로부터 흡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CD를 비교해 봤을 때 C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아닙니까? C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고 D가 후순위 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끼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표시할 때 아까 A를 기준으로 먼저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 A가 돈 받고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또 분석을 하는 겁니다. B를 기준으로 봤더니 B는 C보다 이기고 B는 D보다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럼 B를 기준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CD 관계도 분석을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CD 관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C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고 D는 후순위 물권자죠. 그죠? 선순위 채권하고 후순위 물권이니까 CD는 또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B가 3천만 원을 밑에 있는 애들로부터 끌어당겨야 되는데 C도 저당권이고 D도 저당권이면 D가 꼴찌니까 꼴찌로부터 그냥 3천만 원 흡수하면 되는 겁니다. C는 흡수당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이 사건은 C가 가압류 채권이고 D가 저당권이니까 이 CD 관계가 선순위 채권이고 후순위 물권이니까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흡수당할 때에도 CD는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니까 흡수당할 때에도 비례해서 흡수를 당하는 거죠. D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은 CD가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니까 흡수당할 때에도 동순위 안분 비례로 흡수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다시 교재를 보면요. 교재 185페이지 2번의 흡수 배당의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 B는 후순위 권리인 가압류 C 및 저당권 D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가압류 C와 저당권 D의 비례 배당 금액인 5천만 원에서 이 C가 처음에 1,500 배당 받았죠. D도 3,500 받았죠. 요걸 두 개 합치면은 5천만 원 배당이 되는 5천만 원인 거죠. 5천만 원 배당 받았는데 C하고 D의 순위가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니까 B한테 3천만 원 흡수당할 때에도 꼴찌만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얘들은 안분 비례해서 피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얼마씩을 끌어당겨야 되냐. 안분 비례로 흡수를 당하는데 얼마씩을 끌어당겨야 되냐 이거죠. 이것도 계산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간에 2번의 흡수배당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 B는 후순위 걸린 가압류 C 및 저당권 D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가압류 C와 저당권 D의 비례배당 금액인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흡수하여 자신의 채권액 총 6천만 원을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얼마씩 이제 끌어당기 전날을 보죠.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3천만 원 흡수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C하고 D가 얼마나 남았나를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가압류 C와 저당권 D는 자녀 배당금 2천만 원으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각각 얼마를 갖다가 이제 끌어당겨서는지를 좀, 여기는 뭐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계산을 안 해놨네요. 근데 얼마를 흡수당했나를 한번 보면요. 3천만 원을 흡수당했잖아요. 이거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3천만 원을 흡수당했죠. 그러면은 각각 얼마씩 흡수를 당했나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C가 있고 D가 있을 때 자, 3천만 원을 흡수당했죠. 그럼 곱하기 얘는 1,500이고요. 분모에다가 1,500을 넣고 얘는 뭡니까? 분자에다가 1,500을 넣고 분자에다가 3,500을 넣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3, 4, 5천이죠. 그죠? 5천분의 1,500 여기도 5천분의 3,5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C는 3천만 원 곱하기 5천분의 1,500 D는 3천만 원 곱하기 5천분의 3,500 이렇게 해서 나온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흡수당한 겁니다. 이걸 흡수를. 그래서 이제 계산 복잡하니까 각자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흡수당할 때에도 CD가 상호간의 동순위 안분배당 등수가 똑같다면은 흡수당할 때에도 역시 안분 비례로 흡수를 당한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그 설명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3천만 원을 흡수당했잖아요. 이게 토탈에서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중에서 흡수당하고 해서 3천만 원을 흡수당했지 않습니까? 대략 산수로 보면 얼마씩 나갔을까요? 얘가 딱 2배는 아니네요. 그죠? 2배에서 약간 더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2배에서 더 되는 거니까 얘는 2천 얼마가 흡수당했을 것 같고요. 얘는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산수를 못해서. 어쨌든 C로부터도 흡수하고 D로부터도 흡수를 했죠. 두 개가 동순이니까요. 안분 비례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채워서 결과적으로 B는 6천만 원 전체를 100% 배당을 받습니다. 6천만 원에 해당하는 100%를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3천만 원 뺏기고 나서 남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돈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을 C하고 D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럼 안분 비례 배당을 또 하는 거죠.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2천만 원 곱하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보면 액수가 나오겠네요. 2천만 원 곱하기 자 2천만 원 곱하기 요거는 액수가 지금 얼마죠? 해설 봅니다. 해설 동그라미 2번. 가압류 C와 저당권 C는 자녀 배당금 2천만 원으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2천만 원 곱하기 밑에 이제 분모 부분에 이제 일단 분자에 얘는 3천만 원이고 얘는 그리고 이제 7천만 원을 요구했죠. 처음 요구한 액수가 이거 아닙니까? 얘는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D 저당권자는 7천만 원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각각 요구하는 액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다가 요구하는 액수를 갖다가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1억이죠. 1억 분의 3천, 요것도 7천, 3천 더하면 1억이니까 분모에는 총액을 적어야 되죠. 1억 분의 3천, 1억 분의 7천 해서 곱하기 앞에는 이제 배당할 남은 총액 2천만 원 이렇게 곱하니까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600만 원이네요. 얘는 600만 원이고 얘는 1,400만 원이 배당을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당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안분비례 배당했을 때 CD가 얼마를 받았죠? 1차 때 C가 1,500만 원 배당을 받았고요. 1차 배당할 때, 안분비례 배당할 때 D가 3,500만 원을 배당받았잖아요. 그럼 흡수당한 액수가 얼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C는 600만 원을 배당받았고요. 결과적으로 D는 1,400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흡수당한 액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얘는 600만 원을 배당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900만 원이 흡수가 됐겠네요. C는 900만 원이 이쪽으로 흡수가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는 1,400만 원 남았으니까 여기서 얼마가 흡수되겠습니까? 1,400만 원이 남은 거니까 3,500에서 1,400을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저 산수를 못해요. 3,500에서 1,400을 빼면은 큰일 났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2,100만 원이죠. 그죠? 2,100만 원 흡수당했네요. 2,100만 원 흡수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900만 원 흡수당했고요. 2100만 원 흡수당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3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 토탈에서 3000만 원이 흡수를 당했습니다. 정리. C는 아까 900만 원을 흡수당했고요. D는 2100만 원을 흡수당해서 3000만 원이 채워졌고요. 그래서 남은 게 안분비례 배당한 게 C는 600만 원 배당받고 D는 1400만 원 배당받고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의 흡수배당, 동그라미 1번이 그런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그래서 600, 1400 이렇게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죠. 배당 결과 가압류권자 A는 2천만 원, 저당권자 B는 6천만 원, 가압류권자 C는 600만 원, 저당권자 D는 1400만 원을 배당을 받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이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흡수를 당할 때 만약에 남은 CD가 CD끼리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 동순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3천만 원이 흡수당할 때에도 꼴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각각 안분비례 배당해서 3천만 원을 흡수당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 할 게 있나? 잠깐만요. 또 설명드릴 부분이 동순위 안분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흡수 배당을 해서 그 182페이지 보시죠. 182페이지. 이 논점을 아까 그 포인트를 뭐 한번 보죠. 그 논점이 또 숨어 있는지. 182페이지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이죠. 그죠? 문제 2번.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1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183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배당받은 액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ABCD가 있는데 ABCD가 각각 요구하는 액수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A는 2천만 원 요구했죠. A는 2천만 원 요구하고 있고 B는 저당권자죠. 이 사람이 이제 가압류 채권자, 얘는 저당권자. 지금 18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문제 2번을 보고 있습니다. 가압류권자 A가 아까 2천만 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저당권자 B가 5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C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네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인데 얘가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네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D가 가압류 채권자죠. 얘가 1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1차 안분비례 배당을 했죠. 안분배당.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안분비례 배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당권에는 물건이 두 번째로 등장을 했으니까 2차적으로는 흡수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흡수주의. 이렇게 되는데, 저 이제 183페이지 봅니다. 183페이지에 4번의 배당 순서를 보면은 이제 ABCD가 같았잖아요. 등수가. 그래서 안분비례 배당은 액수를 바로 적겠습니다. 4번의 배당 순서 동그라미 1번에 오른쪽에 액수가 나와 있죠. 얘는 1천만 원 받았고요. 안분비례 배당했을 때 얘는 2,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1천만 원 받았고요. D는 500만 원 받았죠.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안분비례 배당을 했기 때문에 A는 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A를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지웠죠. 그럼 이제 BCD가 남았는데 BCD 관계를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B는 물건자고 C는 이제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물건화가 됐죠. 이걸 100% 물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당권 같은 게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물건과 물건끼리는 등기 먼저 한 놈이 우선이죠. 날짜가 앞선 놈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B는 C를 이겨먹는 거죠. B는 C보다 앞서는 것이고 그럼 BD 관계를 비교해보면은 B는 선순위 물건이고 D는 후순위 채권이죠. 물건이니까 당연히 우선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여기서 물건이고 저당권이기 때문에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물건 우선주의라는 것은 내가 내 등수 순위에 맞춰서 내가 다 받아야 된다. 이게 물건 우선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B가 요구하는 것은 5천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1차 배당할 때 2,500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추가적으로 2,500을 더 받아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2,500을 더 받아서 100% 만족을 했을 때 남는 게 있을 때 그 밑에 사람들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C는 1천만 원을 배당받았고요. 아까 가압류 채권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배당을 받았잖아요. 그럼 2,500만 원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로부터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지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가압류 채권이 있었고, 아까 푼 문제가, 아까 185페이지 같은 경우는, 꼴찌, 맨 마지막에 남은 C가 가압류 채권이었고, D가 저당권이었잖아요. A는 돈 받고 떨어져 나갔고, B가 또 저당권이었죠. 이렇게 된 사건이죠. 아까 이제 185페이지요. 185페이지 사건 같은 경우는 A는 돈 받고 떨어져 나갔고요. B가 저당권자고 C가 가압류, D가 저당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B는 C보다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D보다도 우선이죠. 그러니까 B가 저당권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 100% 다 받아야 된다. 근데 아까 보면은 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로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밑에 애들로부터 흡수를 해야 되는데 CD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C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이고 D가 후순위 물건이라는 얘기죠. 얘네들끼리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흡수당할 때에도 동순위 안분 비례로 흡수를 당한다는 얘기죠. 아까 그 논점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까는 이렇게 됐는데 CD가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었죠. 근데 이 사건도 똑같이 보면은 B가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2,500밖에 아까 1차 배당할 때 2,500밖에 못 받았죠. 그럼 추가로 2,500을 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 있는 애들로부터 흡수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꼴찌로부터 흡수를 합니다. 근데 CD 관계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C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죠. 이건 채권의 물건화 경향에 의해서 물건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배당에 있어서는. 근데 가압류 채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물건하고 채권하고 비교하면 물건이 당연히 우선이죠. 그럼 이 사건에 있어서 꼴찌가 누굽니까? 꼴찌는 가압류 채권입니다. 얘로부터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얘부터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500만 원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500만 원 흡수했는데 2,500이 만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C로부터 더 흡수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 가압류 채권자가 만약에 여기서 500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2,500을 흡수했, 2,500을 처음에 1차 배당할 때 얘가 만약에 2,500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2,500을 얘로부터 흡수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빵원이 되죠. 빵원이 되고 확정일자 찍은 C는 1천만 원 그대로 남기는 거죠. 1천만 원을 배당받는 거죠. 원래 그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CD 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C가 단연코 우선이죠. 그러면 꼴찌가 D니까 D로부터 먼저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D가 안분 비례 배당할 때 1차 때 2,500을 배당받았으면은 2,500을 다 끌어당기면은 얘는 100% 만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얘대로 총 5천만 원 받고 배당 끝난 거고 얘는 빵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흡수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D로부터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흡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C는 1차 때 배당받은 1천만 원을 그대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나오는 이 B가 물건자고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을 했을 때 추가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하는 순서는 이 순위를 비교해서 제일 꼴찌부터 흡수를 합니다. 이 경우는 얘가 꼴찌고 얘가 그 다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1차 때 2,500을 배당받았다고 한다면 얘로부터 흡수하고 배당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C는 1차 때 안분 비례 배당받은 1천만 원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얘가 500이었잖아요. 500을 먼저 흡수하고 보니까 2,500이 100% 충족이 안 되니까 얘도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B가 저당권자로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얘네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는 CD 관계가 C가 D보다 우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꼴찌부터 흡수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순위를 흡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가압류 채권하고 선순위 가압류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은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할 때에도 안분 비례해서 흡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남은 액수를 각각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59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들으면요. 배당표를 짤 때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을 비교해야 됩니다. AB 관계 비교해 보고요.
AC 관계 A를 중심으로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A를 중심으로 D, A하고 뭐 더 있으면 뭐 F가 나오든 뭐 E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각각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분 비례 배당이 된다면 특히 1순위가 가압류 채권이라고 한다면 뒤에 사실은 채권이 나오든 물건이 나오든 전부 다 안분 비례 배당이 됩니다. 1차 때는. 왜냐하면 선순위에 가압류 채권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서 1차 안분 비례 배당을 해서 A는 배당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남은 게 B, C, D인데 이 관계도 또 이제 B를 중심으로 BC 관계는 어떻게 되고 BD 관계는 어떻게 되고 B하고 E 관계는 이 관계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B가 만약에 물건이라 저당권 같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1차 때 받은 배당 액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가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애들로부터 흡수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C, D, E 이 세 가지 관계를 비교해서 꼴찌부터 흡수합니다. 꼴찌부터 흡수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다음 애로부터 흡수하고 그 다음에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CD가 C가 가압류 채권이었고 D가 저당권이었잖아요. 선순위 가압류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은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흡수당할 때에도 안분 비례 X로 흡수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만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